2시간 동안 우리 강의를 해준 김문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문기입니다. 오늘은 무의구곡하고 무의구곡도가 무의구곡가를 하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전래되었고 전래되어서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구곡이라 하면은 구곡 원림을 얘기합니다. 구곡 원림. 보통 뭐 무슨 구곡한데 구곡은 이제 구곡 원림을 구곡이라고 일단 일컫는데 그 원림은 보통 이야기하기를 일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원을 보통 의미하지만 원림이 일본에서 말하는 그 정원하고는 다르게 좀 더 넓은 범위 자연을 완전히 참 배경으로 해서 거기에 나무를 심고 연못을 파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것을 원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원림은 일본 같은 데는 아주 그 축약해가지고 보통 명치 유신 이후에 정원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보통 그 자기의 집 앞에 있는 뜰에 거기에 뭐 나무도 심고 원룸부터 파고 그렇게 그 자연을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정원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정원은 대개 그 집안 내를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원림이라는 구곡 원림 할 때 구곡 원림은 집 바깥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그 넓은 대자연에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뭐 집을 짓는다든지 정사를 짓는다든지 정자를 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 기거를 하기도 하고 혹은 거기에서 강좌 혹은 학문을 연마한다든지 그렇게 했던 것을 이제 원림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아주 대조적이죠. 아주 범위가 넓고 자연을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이용해서 아주 거기에서 자연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정원처럼 하는 것을 원림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물론 이 원림이 중국 그 송나라 시대부터 주로 된 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지만은 여러분들 중국 여행을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절정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그거는 자연의 일부를 상당히 그대로 옮겨와서 참 뭐랄까 완전 아주 일본처럼 아주 적게 마냥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연의 일부를 따서 축소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중국에는 대개 그런 절정원이라든지 중국의 원림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이 우리나라의 그 원림은 아주 범위가 넓고 자연을 그대로 이용하는가 하면은 중국은 그 중간 정도 좀 옮겨와서 자연을 거의 복사다시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중국의 정원이고 원림이고 일본에서는 이걸 아주 축소해가지고 조그맣게 앞에 이렇게 하는 걸 정원이라 해서 즐기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연을 아주 참 내 것처럼 이렇게 이용해서 원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전통적인 원림 이것은 거기도 나옵니다만은 한 세 가지로 나눈다고 거기도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전통 원림은 궁중에 있는 그런 그 원림들
그다음에 이제 관아에 속했던 원림들. 관아에도 보면 아주 좋은 원림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복거 혹은 주거 원림이라 해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개인들이 자기가 주거를 목적으로 삼아서 자기가 사는 집 말고 별도로 이렇게 원림을 만들어서 자연을 이렇게 감상하고 즐긴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런 복거 원림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거제 원림하고 벼럽 원림인데 거제는 그냥 자기가 거처하는 집에 참 말하자면은 동산 넓은 의미의 그 농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자연을 감상하고 즐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제 원림하고 벼럽 원림이라는 것은 벼럽이라는 것은 자기 집 말고 별도로 다른데 또 참 거처를 정하는데 거기에 원림을 조성한 것을 벼럽 원림이라 합니다. 벼럽 원림은 다시 또 세 가지를 나눠가지고 별당 원림, 별서 원림, 그 다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구곡 원림,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별당 원림은 대개 보면은 그 큰 그 집 안에서 별도의 어떤 귀퉁이 이런 데 보면은 교수들을 위해서 딸 위해서 별도의 정자를 만들고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별도로 이렇게 참 살게 하는, 그러면서 거기에 정문을 꾸민 것을 별당 원림이라 합니다. 별서 원림은 자기가 사는 집 말고 다른 곳에 아주 자연이 아주 경치가 좋은 곳에 집을 하나 더 마련해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별서 원림이라는데, 요새로 말하면 전원주택 비슷하고 세컨드 하우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 집은 별도로 있고 또 별도로 아주 아름다운 자연에 집을 짓고 거기에 정원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별서 원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국어 원림인데 오늘 지금 말씀드린 국어 원림입니다. 국어 원림이라는 것은 물론 자기 집은 아니고 별도의 어떤 장소에 아주 아름다운 경치가 아름답고 유서 깊은 곳에 참 아까도 말씀드린 정자를 짓는다든지 혹은 정사를 지어서 거기에 강의를 하고 강좌를 열고 제자를 가르치고 거기에 참 유학의 어떤 깊은 학문을 전달하는 그런 것을 국어 원림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홉 굽이 물론 구체적인 9굽입니다만은 그런 9굽이에 그걸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그것을 학문의 터전으로 삼던 그런 원림을 국어 원림이라 합니다. 그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국어 원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다음 이제 국어시가, 국어가 혹은 국어시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런 국어 원림의 그 연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주자 스님께서 참 이렇게 복근을 마련하신 무의구곡에 있습니다. 무의구곡. 이 무의구곡은 이제 남성 때 이 주께서 참 구곡을 설정하시고 거기에서 후배들을 이렇게 가르친 그런 것이 무의구곡인데, 이 주자의 어떤 곡에 보면은 무의곡과 무의곡 도가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의곡을 경영하시면서 거기에서 무의곡 가를 지었던, 무의곡 가라 하기도 하고 무의곡 도가, 뱃노래 도가, 무의곡과 무의곡 도가, 이걸 시적으로 하면 무의곡시인데 그런 것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주자는
아주 존숭의 대상이고 최대의 유학의 종정인데 그걸 본다 가지고 우리나라 선비들도 국곡을 설정하고 자기가 사는 곳에 참 아름다운 곳에 국곡을 설정하고 그것을 경영한다는 것은 거기에 참 이렇게 거닐면서 저들하고 학문을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국곡시를 많이 지었어요. 국곡시 혹은 그것을 노래하는 국곡가라고도 하는데 그래 보통 그래서 국곡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는 중국에는 무의국곡 하나만 있는데요. 원림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곡시가도 무의국곡 두가 하나만 이렇게 존재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놈이는 사상 이런 것이 꽃을 피우지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유교, 유학은 말할 것도 없고 불교, 기독교 이런 참 나름 다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이 국곡 문화도 국곡도 주자의 어떤 국곡 원림을 본다 가지고 우리나라의 유학자들이 자기가 사는 거처를 중심으로 해서 국곡 원림을 만들어 국곡 시가를 지었는데 국곡 그 원림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 한 150군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150군데. 이 국곡 원림은 제가 한 2000년 들기 전에 1990년대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것은 대학원에 특히 학생들은 뭐 재학 학부학생들보다는 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과정에서 율곡의 부산국어를 하면서 부산국어이라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꽂혀가지고 이 국곡이라는 것이 말이야 어떻게 고산곡만 있을 것인가 다른 곡도 물론 좀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한 손가락 꼽을 정도로 10손가락 안에 5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국곡만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학생들하고 토의하며 토론하고 과제 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날 국곡이 차츰차츰 많이 밝혀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에 살다 보니까 경상도의 국곡만 처음에는 조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하니까 뭐 10개, 20개 이랬더니 대단해요. 이게 한두 개 가지고 이거 단순한 것이 아니로구나. 이게 뭔가 큰 하나의 줄기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경상도 경상도 문경이 고향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고향부터 더 한번 좀 철저하게 조사해보자 하니까 우리 고향에 처음에는 선유곡에 아주 뛰어난 것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4개가 밝혀져요. 그 다음에 5개가 또 발굴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차츰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주발 되는 분이 시장을 하니까 뭐 도와드릴 게 없나 해서 이게 좀 연구를 해서 책으로 내시면 좋겠다 하니까 한번 내봐라 이래가지고 문경의 국곡에서 책을 제가 한번 냈어요. 문경의 국곡을 참다 조사해가지고 학문적으로 하나하나 위치라든지 심지어 위도 경도까지 참다 재가지고 그랬더니 경상북도에서 이게 국곡이 이런데 이 경상북도 국곡 전체로 또 삽입 볼 수도 있겠느냐? 그거 가능하다고. 그것도 경상북도에 또 보조를 받아가지고 경상북도의 것을 차츰차츰 조사를 해보니까 20개에서 30개가 늘어나고 40개로 막 늘어나요. 요사이 경상북도에 한 45개 내지 47개가 있어요. 경북에만 해도. 이제 그래서 좋은 연구 과정입니다만 제가 정년 퇴임을 맞이할 정도가 돼서 우리나라의 전체의 국곡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 우선 그럼 우리 경상도 이게 주로 이게 유학을 바탕으로 해서 유학자들이 주로 만든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학자들이. 그리고 유학은 경상도란 말이에요. 물론 이게 경북에 많습니다. 경남도 대단하잖아요. 경남도 참 경남 이제 이 경상 좌도에 참 유명한 참 이런 훌륭한 학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 해보니까 경남에도 한 10여 개가 이렇게 또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퇴임할 때는 영남의 국어문화 이렇게 책을 내고 마지막에는 우리나라 전체의 국어문화를 한번 연구해서 전체는 하나하나는 다 연구 못하지만은 개괄적으로 한번 나타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한 150개의 정도의 국어가 있어요. 국어 원림이 있다. 국어 원림이 있다는 것은 그게 학자가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학자가 자기의 제자를 거기에서 가르치면서 그 국어를 설정해가지고 1곡서부터 2곡, 3곡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시도 짓고 했던 것이 150개 되는데 국어 원림인데 다 국어 시가가 있는 건 다 그렇진 않아요. 대개 또 어떤 분들은 특히 예를 들면 퇴계 스님 같은 분, 그 퇴계 국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도산 국어가 있어요. 그 당시에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1곡, 2곡, 3곡 해서 딱 그게 명명은 안 하신 것 같기도 하지만은 국어이라는 것을 관심을 많이 두고 무의지를 많이 읽으시고 무의국어도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본인도 그 국어에 대해서 도산 국어를 설정하셨지 싶은데 국어시를 짓진 않았어요. 물론 세계 선생님이 추자의 무의국어가를 차원에서 한시로서는 물론 십수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도산국어에 대해서 시를 짓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역시 태계 선생님의 어떤 겸손하심. 제가 어떻게 감히 주사 선생의 어떤 모습을 본따가지고 주사 선생님이 국어를 설정하고 시를 짓다 해서 나도 그걸 짓는다. 그건 불경하다. 아마 이런 그 겸손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월국어 차원시는 있지만 주자의 무의국어시에 대해서 무월국어시를 별도로 한강성이 짓진 않았어요. 그런 거 보면은 뭐 어떤 그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거나 그러면 그걸 안 짓는 어떤 그 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 참 대하단 유학자들은 겸손의 겸양지 덕을 발휘해서 안 한 것이 많고 그래서 150개 되지만은 거기에 국어시가 같다 이것은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경위는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아마 저작년에 들어보신 분은 조금 들어보셨기 때문에 또 중복이 되지 싶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문화관광부에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얘기는 뭐 시간이 없으면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청으로 가봐라 해서 문화재청에 가니까 너무나 좋긴 좋은데 이걸 전부 다 이거 좀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 참 문화재청의 예산으로서는 힘들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나하고 공동으로 뭘 이렇게 참 연구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한번 추진하자 뭐 이런 정도로밖에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의 그 국어 원림이라든지 국어사의 전수조사는 개수는 되게 파악을 했지만 아주 구체적인 그런 연구는 다 이루지 못했어요. 지금은 경남의 우리 경상북도 경남 그 경상도 국어문화까지는 제가 책으로 낸 바가 있고 그러니까 중국의 주자의 후손이 이걸 제 책이 나온 것을 딱 알고서는 이걸 출판 자기들이 번역을 해야 되겠다. 중국의 그 유명한 주자 후손 중에서 대단한 그 권력자가 교수면서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위대하게 중국 문학과 우리를 말하는 국문과의 교사한테 줘서 번역을 시켰어요. 번역을 시켜가지고 한 3년 전인가 이것이 나오게 됐습니다. 다른 것을 보기 한번 구체적인 것은 유의미 읽어보시고 이게 경북적 국어문화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학자의 논문이나 책을 번역을 잘 한답니다. 그 대단한 대륙의 자기들의 어떤 군이 자기들 것에 우리나라에 뭐 많이 번역된 말할 것도 없는데 우리나라의 교의 책이나 연구서를 자기들은 번역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주 대륙적인 근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번역을 했겠느냐? 주자의 무의도가 그러니까 주자의 무의고가 무의도가 하나뿐인데 중국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이 번성했다는 것을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자의 어떤 군의라 이런 것이 더욱 번역을 하면서 살아나죠. 그래서 이걸 번역했어요. 그런 지금 현재 상태의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자의 무의고가 무의도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데 이제 주자께서는 거기 중간에 보면 1169년 어머니 축씨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건양의 한천정사 이런 것을 또 마련하시고 1175년 그리고 1175년이니까 그때 운곡에다가 회함을 짓고서 또 회함이라고 호를 짓고 그 다음 백록동 서원을 또 중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1183년 그 유인물 그 책자 203페이지 1183년입니다. 1183년에는 이제 무의정사 그러니까 한 54세쯤 됐죠. 54세쯤 됐을 때 무의정사를 지었어요. 무의산이. 이것도 뭐 아마 여러분들도 무의산의 무의국을 갔다 오신 분들이 많지 싶어요. 뭐 요사이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무의산 무의국을 갔다 오신 분 미안해지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사람. 예.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생생히 느끼시지만은 참 지금은 이게 가기가 쉬워요. 근데 2000년대쯤 됐을 때는 거기 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제가 뭐 얘기 말씀드린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국가연구원이라든지 이때 가서 강의를 하고 이러면 전부 다 거기에 사람들이 교수님은 미국을 여러 번 갔다 오셨겠지요. 이런 저 사실 안 가봤어요. 갈 길이 없어요. 뭐 꼭 가려고 하면 돈이 많으면 가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가기가 힘들어서 뭐 패키지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가 우리 선친 돌아가시고 그 부조금이 한 몇천만 원 남았어요. 그래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형제들이 팔남매인데 팔봉해라 이런 걸 정해가지고 공동 경비를 쓰면서 이걸 해마다 이제 늘 이제 개추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 가지고 뭔가 한번 외국 여행을 한번 가보자 하는 이런 그 논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좋다. 어디로 갈까 이러니까 전부 다 얘기 보니까 중국 다 갔다 오고 일본 다 갔다 오고 막 맞네. 안 갔다 온 데도 서로 다 겹쳐 다 뭐 이러니까 나도 갔다 왔다. 나도 저기 갔다 왔다. 그럼 안 간 곳이 없나 내 딱 제안해서 그때 순간에 미국어 저거는 안 가봤을 것이다 하니까 그건 아무도 안 가봤대 우리 형제들이. 그래가지고 딱 조직을 해서 돈은 이제 있으니까 그 이제 미국을 가게 됐어요. 8년경에 28일 짝을 지금 16명이잖아요. 그 10명 이상이 되면 이제 그게 됩니다. 한 그룹이 돼요. 그래 가서 그것을 미국을 탐사하고 시간이 있으시면 시간이 있으면 제가 거기 찍은 동영상이 되는데 돌아갈란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될란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제가 이 문화원 그 칠곡문화원 뭐 이런 가면서 주로 뭐 태계와 남명 뭐 이런 것을 또 강의도 하고 또 우리 구곡 구곡가 이런 강의를 하니까 이게 저 칠곡 문화원에서도 우리 좀 가볼 수 없느냐 이게요. 가볼 수 있다고 이러니까 그래서 칠곡 문화원에 또 한 20-30명이 단을 정해가지고 제가 그 인솔에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보면은 1년에 한국 사람이 오는 길에 한 10명, 20명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이후에 패키지가 이제 돼가지고 앞으로 일본에 벌써 4명인가 갔다 오시는데
이것은 뭐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제 그것은 뭐 이거 사실 이 내용 때문에 내용 말고 그 얘기를 더 하면 참 좋은데 중국에서 이 무이산은 대단한 그뭐저 명산분들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났다 꼭 하고 싶은 3대 그 소원이 가고 싶은 것이 어떻게 하면 북경 가봐야 되고 가보고 싶고 자금성, 만리장성, 무이산 이 세 가지라는. 그러니까 막 지금도 그 당시에도 가니까 막 대단해요. 무이산에 뭐가 있느냐면은 굉장히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저 꿈이니까 중국 사람 인구 얼마 많습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이 너무 많이 와요. 얼마나 해요. 한국 사람은 1년에 10명도 안 오는데 그런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마디만 하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만 우리 형들 중에 뭐 되게 농사도 짓고 이러신데 우리 자영께서 그래도 많이 아들 딸 중 이래가지고 많이 가봤어요. 중국도 가보고 뭐 온갖 데 다 가봤는데 이 무이산에 또 오시더니 저는 참 내 소원 성취했네. 이 지구에서 나다가 이거 못 보고 갔다면 어디 뻔했느냐. 너무 고맙다고. 너무 뭐그참 촌에 계시지만 가보니까 평치도 좋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얽혀 있는 전설이라든지 이게 너무너무 무궁무진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4분만 가신데 다른 분 나가서 꼭 한번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무이곡을 꼭 한번 이렇게 가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183년 이렇게 무이정사 그 연세가 54세 무렵이죠. 1130년에 나셨나요? 출자께서 1130년에서 1200년까지 사셨으니까 1130년 나셨으니까 1833년 1183년은 54세 되시는 그때인데 그때 무이정사를 지었어요. 무이구곡에 무이정사를 짓고 그 다음에 무이정사 자병이라는 유명한 그 참 시를 지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유학자들은 전부 다 무이정사 자병을 많이 차원에서 남겼어요. 그래 지었고 그 다음 밑에 세 집은 1184년에 그 다음에 무이도가를 지었어요. 무이도가 뭐냐면은 무이구곡이 이제 설정이 되고 무이구곡가를 지었는데 그것이 1184년 55세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참 인기가 조선조부터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걸 알게 된 것은 뭐냐 무의지라는 그 참 기록이 있어가지고 그 무의지를 보고 대개 선생님도 하도 많이 읽으셔가지고 안 가봐도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한문 배울 때 유명 유서부 선생님 참 풍산유시의 13년 종손이신데 그 어른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다 이어는 뭐 사서상경 잔주까지 다 외우셔요. 잔주 참 싹 다 외워요. 사서상경을 그뭐 외우시는데 이 어른한테 참 이제 그 한문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유학자들의 그 품격을 느꼈어요. 뭐 유학자들은 1mm가 차착이 없어요. 글씨를 쓰시는데 이분의 그 모필 글씨는 인쇄하는 것 되면 더 정확해요. 한 면을 딱 하면 인쇄하는 것 되면 더 확실하고 앙듯하고. 저희 봉투 하나 만들면은 탁 해가지고 바로 앉아가지고 차를 대가서 만드시는데 대단한 참 유학자의 품위를 느낄 수 있었는데 제가 무슨 말라도 우리 유서부 선생님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래서 그만큼 이 우리나라에서 무이구곡과 무이도가에 대해서 인기가 많고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대개 선생님도 이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뭐랄까 1184년에 무이도가를 지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쭉 보시면은 204페이지에서 주자께서 이제 무이산에 거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사 예컨대 205페이지에 보면 무이산에 한천정사, 무이정사, 고정정사, 중림정사 되는 걸 많이 이렇게 지어서 무학들을 가르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그 당시의 이 무의구곡계 그 무의산에 원래 무의산 그 근처 전부 다 도가들은 도교의 이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태계 선생님이 이때부터 자기 작업을 해서 참 또 유학의 승리의 고장을 바뀌었어요. 승리의 고장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무의구곡은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럼 무의구곡에 대한 대체적 모습과 무의구곡과는 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의구곡은 그 무의계라는 그 무의산에 무의 그 시내가 흐르는데 뭐 대단히 넓은 건 아니에요. 도산 구곡 옆에 흐르는 그런 그 참 시내 정도 된 그런 겁니다. 항상 1년 내내 수량이 많고 늘 일정하게 흘러서 그 거리는 구곡의 거리는 대개 한 9.5km 정도 돼요. 9.5km 되는데 대개 옛날에 이제 추사스님께서는 1곡에서부터 2곡, 3곡, 4곡, 9곡에 이제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구곡시를 지었어요. 읊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 사이는 관광객들은 제 9곡부터 이제 옛날에 배를 지어가지고 올라가서 그 올라가서 이제 요 사이는 배를 타고 바로 물을 따라서 내려오는 게 있어 9곡부터 내려옵니다. 9곡부터 내려서 1곡으로서 끝나는데 약 한 2시간 걸려요. 2시간 걸리는 그런 것이 무의 9곡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고원성에 이제 그 중간에 흐르는 9.5km 정도의 이런 그 시내를 따라서 형성된 아름다운 9굽이의 곡이 무의고곡입니다. 그 주자께서는 그 무의고곡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서시를 읊으셨는데 서시에 이렇게 읽었습니다. 무의산상에 유설령하야 산하 한류가 곡곡청이라 욕식 계중 기절자하니 도가 한청 양삼성이라 요 서시를 합니다. 일곡을 들어가기 전에 서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읊었어요. 무의산상에 무의산 위에는 유설령 설령이 있어서 한류가 산하의 한류가 곡곡청이라 곡곡 그 위에 말거라 욕식 계중의 기질차에 그 중에서 좀 기질차 아름답고 빼어난 그런 것을 알고자 해서 말이에요. 알고자 해서 뭘 합니까? 참 아홉구비를 뱃놀이를 하게 됐다면요. 이렇게 알고자 하니 도가는 뱃노래입니다. 어부들이 부르는 고기 잡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도가라 하기도 하고 애내성 하기도 하는데 뒤에도 애내성이 나와요. 도가가 한청 양삼자 뱃노래 두세 소리가 들리는구나. 한가롭게 들리는구나. 그리고 지금 구곡의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그 들으면서 느낌과 그런 것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서시란 구곡 도가 서시. 우이산은 팽조의 아들의 팽무와 팽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따서 무의, 팽조와 팽이. 그래 무의산이라 했는데 이 무의산에 신선스러운 어떤 신령이 있어서 거기서 아주 무슨 대단한 기운이 아주 깊은 맑고 깨끗한 어떤 전기가 흘러 내려오는구나. 그 마음이 있어요. 나중에 이런 것을 갖다가 기절처럼 말을 썼습니다만 아주 귀하고 빼어난 그런 것을 기절처라는데 이것을 극철하기도 하고 원두랍니다. 원두. 그 어떤 기운의 원천이 되는 곳. 대개 경남도 지리산 이런 데서 참 기운이 흘러 내려옴으로 해서 그거를 중심으로 구곡을 만들면은 그 참 기운이 쭉 흘러내리는. 어떻게 보면 이 기운은 물론 신령스러운 그런 기운이지만은 그것이 유학의 기운일 수 있어요. 그 유학에 참 남명성 같은 분이 지리산에 계시면은
그 높은 뜻이 쭉 이어와서 저 끝까지 흐르는 그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사진을 봤을 때 이제 제1곡입니다. 요거 1곡 들어가기 전에 서시를 읊었잖아요. 1곡에 보면은 여기에 대왕봉 하는 게 있어요. 요 나중에 사진 따로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대왕봉이 있어요. 대왕의 왕관 비슷한 것이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절판장 하는 판이 있고 그 맞은편에 보면 제2곡에 옥녀봉이라 해서 제2곡이 저 멀리 보이고 그 맞은편에는 이것이 면경대라 해가지고 거울처럼 돼 있다. 명경되면 이것은 하나의 전설 때문에 그런데요. 옥녀가 여기 이제 옥녀가 참 압광산지의 딸 옥녀가 우리 인간세에 관심 있어 내려왔다가 이 의국의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가지고 거기에 살다가 그이는 대왕하고 상이 이렇게 맺어져서 아들 딸 놓고 이렇게 자녀를 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여 철판 도인이라는 분이 여기 철판 도인이 그것을 옥황상제에 고하니까 옥황상제가 빨리 잡아오너라. 그래서 잡아오려고 철판 도인이 잡으러 가니까 두 사람 죽어도 못 가겠다. 이래가지고 이 철판 도인이 두 사람을 참 화석하셨어. 돌로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은 대왕봉, 한 사람은 옥녀봉 이렇게 돌로 만들어 놓았더니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사랑이 애절해서 간절히 이렇게 보기를 소망함으로 할 수 없이 명경을 만들어가지고 둘이가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도록 했다 하는 전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아름다운 이제 처음 들어가는 1곡이에요. 그 1곡에 들어가서 주자 선생님이 이렇게 읊었습니다. 1곡이라 시내가에 이거 다 하려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네. 1곡 개변에 상조선 하니 만정봉령 잠청천이라 1곡의 개변에서 상조선에 조선 고기 잡는 배에 올랐더니 만정봉은 그 대왕봉 옆에 바로 옆에 왼쪽에 있는 것이 만정봉이에요. 만정봉 그림자가 청천에 아주 맑은 그 청천에 잠겼구나. 들어가면 1호에 들어가 그런 모습입니다. 만정봉은 바로 대왕봉 옆에 있게 됐어요. 홍교 일단 무소식하고 홍교는 그 나중에 삼국에 가면 홍교가 있는데 일단 한번 꺼내서 소식은 없어지고 옛날에는 그런 그 전설이 있었단 말입니다. 홍교가 있어 신선들이 참 이 홍교를 통해서 밟고 다니면서 서로 모임을 가졌다는 그 홍교인데 만학천함이 소취연이라 만학천의 풀은 안개 속에 가려지네. 이렇게 일곡이 들었으면서 만정봉의 그림자가 이제 앞에 쭉 이렇게 비치는데 저 홍교에서 옛날에 참 신선들이 놀았다는 그런 것은 소식은 없어지고 이 신선은 도교의 신선들이에요. 홍교를 그러니까 무지개를 밟고 다녀서 하나 신선들이잖아요. 그런 전설이 있던 그런 곳이 멀리 바라보이고 그런 것을 지금 읊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학천함들이 안개에 갇혔다가 불렸다가 적 들어가니까 그런 모습이다. 아주 신비스럽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것이 옥녀봉입니다. 옥녀봉인데 보면은 옥녀 같잖아요. 아주 날씬 쫙 빼어난 바위에 위에 보면 나무가 몇 그루 서 있어서 마치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해놓은 옥녀 같은 모습을 써 제2의 옥녀봉입니다. 옥녀봉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요 2곡이라 이제 2곡에 이렇게 읊었습니다. 2곡 정정 옥녀봉은 사파임수 위수연고 2곡이라 우뚝솟은 정정한 옥녀봉 옥녀봉이 딱 바라보니 2곡에 지금 배를 저어가면서 시를 넣습니다. 2곡에 우뚝 선 이 옥녀봉은 사파임수하니 사파에서
머리에 꽃을 꽂고 물가에 이렇게 탁 이렇게 더 있는데 위수연고 뭐 때문에 누굴 위해서 이렇게 장식을 하고 꾸미고 있을 낀고 얼굴을 저렇게 하고 있을 낀고 그렇게 도인불부 그 밑에 도인불부 양대마가 도인은 이 도인은 이제 유교 도교 당시의 도교의 도인들은 불부 양대몽 하면 불부 다시 양대몽을 꿈꾸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양대에서 사랑의 양대몽은 이제 꿈꾸지 아니하고 흥립전산의 취기중고 흥겹게 전산 몇몇 푸른 그 속으로 들어가네. 말하자면 이렇게 읊었어요. 말하자면 이 도인이 이제 양대목은 꿈꾸지 않는다. 여기에 참 옥녀가 있지만은 이 옥녀봉에서 다시는 도인들은 양대를 꿈꾸지 양대몽을 꿈꾸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교이라든지 인간 세교의 그런 욕심은 버리게 된다. 되었구나. 뭐 이렇게 읊었어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양대몽 이 시를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합니다. 하나의 도에 들어간 도의 그 읊었는가, 인간 세격을 그 말하는 그인가, 아니면 단순한 옛날의 어떤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자기의 감흥을 읊었는가, 여러 가지 서로 견해가 달라지는 겁니다. 많이. 그 다음에 이것이 삼곡의 선조대, 그 책에 한번 나중에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조대는 신선이 낚시하던 곳이에요. 신선이 낚시하던 곳. 그 선조대에 보면은 특히 낚시하던 이 선조대 지금 확실치 못한데 이 선조대는 강태공이 낚시하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강태공이 낚시하던 곳이 알려져 있는데 이 선조대에는 일단 보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특히 가학선이라는 거. 어디 몇 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곳이 206조 위국 제5옥녀봉인데 옥녀봉에 보면은 그런 이 곡이 나오고 이 곡의 다음이 그 3곡입니다. 3곡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207페이지 보면은 위에서 한 10제쯤 위국 제3곡은 선조대다. 이 선조대에는 특히 중간에 보면은 연서남 신선들이 모여가지고 연회를 베풀던 연서남 가학선과 홍교가 자리했다고 했더니 소장봉이 여기에 있는데 소장봉 안에는 뭐가 있냐 가학선이 특히 있다니 가학선 가는 걸 뭐냐 실은가자 골짜기 학자 그 다음에 배선자거든요. 옛날에 여기에는 원래 도교가 아주 유행을 했고 월인들이 신석기 시대부터 여기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자기들이 주로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은 배를 타고 저 세상으로 간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 시체를 그 배에 태워가지고 특히 어떻게 여기에 참 이 높은 바위 배랑에 숨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또 배가 남아있다는 게 그 당시 당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걸 가학선이라고 합니다. 가학선 선조대에 이런 것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삼곡을 시간에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삼곡 군간 가학선가 삼곡에서 그대는 가학선을 보았는 거. 지금 여러분들 가학선을 보았죠? 가학선을 봤어요. 부지 정도 기하인고 노를 문춘지. 그 옛날에 배를 쳐 가지고 배에 담아가서 배에 태워 가지고 시체를 멀리 보는데 그 참 노를 멈춘지 몇 년 되었는가. 지금 몇 년 지금 가학선에 그 당시에 배가 이렇게 오는 거 보면은 지금 얼마나 오래 전에 이렇게 시체를 있는 배를 갖다가 거기에 얹어 놓았는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상전해수, 상전백회라는 뜻입니다. 상전해수 금요회, 상전백회 된 거 지금 어떤가? 모든 것이 상전백회인데 지금도 그런 거 아닌가? 포말 풍덩이 감자리야 포말 그 뭡니까? 물결이 일고
그다음에 바람이 불어서 고말이 이루어지는 그인데 감 자리나 감이 있어서 참 안타깝구나. 옛날에 이런 것들은 참 사람들이 다 저리 사라지고 사람 참 사람의 이것들은 그 한계점, 그 무상감 그런 것을 여기에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다음 이제 사곡입니다. 그 사곡에 보면은 예 보시고요. 사곡이라 하는 것은 208쪽에 보면은 무의곡 제4곡에는 금계동이 있다. 여기가 이제 이 금계동이라는 것은 이 대장봉, 아까 소장봉인데 대장봉 위에는 이 금계동이 있어서 이 아마 금계가 여기 살았다고 옛날에는,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어졌는데 이 금계동이 여기에 있었다. 금계가 살았다는 그 전설이 있어요. 여기가 금계입니다. 굉장히 높고 이게 대장봉입니다. 그 사곡에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사곡이라 사곡동서 양서감이 양쪽이 두 가지 하겠습니다. 서쪽과 동쪽에는 대장봉, 서쪽에는 소장봉, 이 두 바위가 자리하고 있는데 암하수로 뭡니까? 백남삼이라 바위에 핀 꽃에 이슬이 이렇게 내려서 푸르게 보이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푸름이 드립니다. 금계가 그 있잖아요. 금계가 울기를 다하니 규파 다 울기를 다하니 무인견이라 금계가 울음소리 거치니 보이는 사람 없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없죠. 지금은 그렇게 아주 고요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서요. 월만공산에 수만담이라 산은 비어있고 달빛 빈 산에는 가득하고 달빛은 빈 산에 가득하고 물은 수만담에 물은 연못에 가득하구나. 그러면 참 뭐라니까 달빛이 산에 한산에 달빛이 내리쬐고 못에 물이 가득한 그런 사곡의 모습입니다. 금계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옛날에 들렸다 하는데 이렇게 사곡을 넓혔어요. 왜냐면 이게 무의정사 제5곡입니다. 이게 중심입니다. 무의정사 제5곡이 무의정사를 지었어요. 5곡이라는 것은 5라는 것은 주역에 있어서 뭡니까? 구호잖아요. 뭐 여러분들 주역을 이제 많이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구호는 뭡니까? 주인의 자리죠. 주인은 용비어천, 비룡제천의 자리입니다. 주역이 나오잖아요. 비룡제천. 이것은 주인의 자리예요. 주인의 자리이기 때문에 5곡에 항상 아까 말씀한 구곡이라는 것은 거기에 뭘 증한다 했습니까? 뭘 짓는다 했어요? 정자나 정사를 지어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의정사를 여기 지었어요. 55세 때 무의정사를 지었는데 어디를 지었냐면 여기 이제 이게 은병봉이라는 봉인데 이 뒤에 옆에 아주 평평한 곳에 무의정사를 지었어요. 무의정사를 지었고 이로 옆으로 가면은 참 아름다운 참 그 제일 높은 봉우리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 5곡인데 이 5곡이 이건 은병봉이라고 합니다. 여기 정사를 지어서 여기 5곡이라 써 있죠. 5곡이라 바위에 그 옆에 바위에 돌아가면 있어요. 5곡에는 어떻게 읊었는가? 5곡 상고 운기심하고 5곡이란 산이 높아 구름 기운 높고 산도 높고 구름 기운도 깊고 하여튼 유수한 모습이 아주 드러나죠. 왜냐 어떻게 보면 산세도 그렇지만은 주자 선생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느껴지는 바도 있어요. 봅시다. 장시 연우 안평이며 오랜 기간 안개비가 이 평평한 그런 곳에 평림에 어둡구나. 여기 보면 안개비가 있고 그게 좀 평평하다 했어요. 오곡에 오면 좀 평평한 곳에 무의정사를 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유용 무인식 가야 애내 성중에 망곳입니다. 숲사이는 객은 있으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고얀 사이에 숲사이에는
사람 뭔가 용언 있는 것 같아. 사람 객은 뭐 있는 것 같으나 아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뱃노래 소리 중에서 애내성 중에 망고심을 찾고 있구나. 그 이 숲 사이의 객은 누굴까? 아마 주자 자신이 알까. 내가 이렇게 와서 이 숲 사이에 와서 참 그 성리학을 이렇게 강론하고 제자를 기르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별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가로이 뱃노래 속에서 이 뱃노래 가운데서 뱃노래를 들으면서 참 변하지 않은 진리를 도를 느끼게 되는구나, 찾게 되는구나 이렇게 읊었습니다. 그다음 이게 육곡입니다. 육곡은 선장봉이래요. 선장봉은 신선선자 바위 손바닥 장자입니다. 신선의 손바닥 같습니다. 신선의 손바닥. 이게 천유봉인데 이 봉우리 이름이 천유봉입니다. 왜냐하면 그 오곡에서 옆으로 올라가면 요 천유봉이 나와요. 이게 두 번째 아주 제일 높진 않은데 무의산에서 아주 이게 계단마다 제일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 가면은 무의구곡이 싹 다 내려 보여요. 이 바위가 높이가 400m, 200m 바위 하나가 그렇게 있답니다. 그런데 바위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육곡입니다. 그 선장은 신선의 손바닥 같기도 하고 이것을 보기도 써놨습니다만은 세포암이라거든요. 마치 여기 한번 보세요. 보면은 마치 비단 어떤 포를 배를 쭉 말르는 그렇게 아주 이제 비가 내리고 이렇게 물이 줄줄 흘러내려서 이 넓은 바위에 그런 거, 이 아름다운 모습, 뭐 보면 아름답기도 한데 이것을 쇠포암이라 하기도 하고 선장 신선의 손바닥 어떤 그런 봉우리다 해서 선장봉이라. 요게 육곡입니다. 5곡과 6곡이 제일 아름다워요. 무의곡에 가면은 이것도 6곡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요 6곡 6곡이라고 써있죠. 바위 전부 다 곡이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6곡에서는 6곡 창병에 요 병만 하고 모차 종일의 시간이라. 6곡 창병이 푸른 물급이 이게 쭉 들어. 6곡 창병이 푸른 이 병풍이 이거는 아까 말한 선장봉입니다. 이 너무나 넓은 이 바위가 어디 벽만을 푸른 물고비를 뚫려서 푸른 물고비는 구곡계에 구곡 물고비를 오히려 마치 구곡 물고비가 이 선장봉을 뚫려가지만 표현은 뭐죠? 선장봉이 너무 넓으니까 이 물을 갖다 구곡계를 갖다가 선장봉이 뚫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 집엔 종일토록 살인문을 닫았어라. 거기에 아까 여기 선장 육곡인데 선장봉인데 요 옆에 돌아가면은 요 옆에 쭉 돌아가면 조금 넓은 장소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옛날에 거처를 했는 것들이 뒤집고 그것을 보고 읊은 겁니다. 읊으신 것인데 그래서 띠집엔 종일토 살인문을 닫았어라. 그 당시에도 아마 떠나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가고 이래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띠집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없고 조용하기만 하고 그렇더라 하는 모습입니다. 객내 의도 암하락하니 객이 와서 객이 내가 찾아와서 노를 저으니 바위꽃이 떨어져요. 참 마치 내가 이 고요한 건데 고요하면 아무것도 정지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떨어집니까? 바위꽃에 암화가 떨어져요. 바위꽃에 바위에 있는 꽃이 뚝뚝 떨어지더라. 왜 그럴까? 내가 와가지고 노를 짓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객이 와서 객내에 의도하니 노를 지으니 암하락이라 바위꽃이 떨어지는구나. 원조불경 원숭이야 새들이야 원조가 불경하고 놀라지 않고 춘희는 한가롭다. 봄뜻은만 한가롭구나. 그래 얼마나 그 조용한 세상이냐면 잣나비 원숭이들과 새들이 서로 놀면서 하게 사람이 와도 저기 논이라고 놀라지도 않고 그게 뭐냐 봄의 기운만 한가롭게 다 있더라. 그 기운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조금 빨리 해서 마치겠습니다. 우선 요것만. 그 다음 제7권 석당사라는 거 옛날에 석당사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 석당사에도 거기 보면은 제7곡
여기 석당사입니다. 어디 나오면 210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방생담이라는 그 밑에 그런 것이 있어서 하나의 유명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제 시로서 시간이 없어 한번 보겠습니다. 칠곡이선 상벽탄하니 한벽탄하고 음정성장이 갱해가니 칠곡이라 배를 저어서 벽탄에 이제 푸른 겨울로 오르면서 대연변과 선장물 다시 한번 들어. 이건 칠곡이 오르면 저 육곡 칠곡이 오곡이 주작성이 거쳐하던 그 무의정사인 것이 이래 삑 도니까 이래 내려다 보인다는 뜻입니다. 대은병봉 요거는 오곡이고 선장봉은 아까 육곡이 그 위에 이렇게 했어요. 그 이것이 다시금 돌아본다. 거기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강년 자기야의 봉투가라 어여보거나 어여볼선 어젯밤 산 위에 내린 비가 첨덕 비천 기도한 곳 폭포수에 더해지니까 어젯밤 내린 그 비가 또 이 폭포수에 내면 얼마나 더 차가울까? 얼마나 더 차갑까? 왜 차갑게 느꼈을까? 이 차갑다는 것은 아주 깨끗하고 맑고 그런 기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칠곡에 와서는 기운을 느꼈다는 새로운 맑은 기운. 구곡이 이제 원도예요. 나중에 가면 구곡이 모든 것의 도의 원천인데 그 가까웠다는 기운을 느끼겠다 하는 겁니다. 벌써. 요거는 이제 팔곡입니다. 팔곡에 가면은 이제 조금 뭐랄까 터인 그런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팔곡의 고로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참 동물은 돌동물은 비슷한 요 가에 보면은 나중에 이거 더 내려가면 가에 여러 가지 동물은 돌로 된 동물은 비슷한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넓은 이제 산들은 멀리 가고 대개 보면 물가에 쫙 돼 있는데 무이곡의 이 산들이 높은 산들이 팔곡에 보면 저 멀리 좀 뚝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뚝 떨어진 그런 건데 그래 보면은 쌍유봉 여성의 젖가슴 같은 쌍유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말하면 낙타의 모습에는 낙타봉 개구리 모습은 청화석도 있고 그 다음 묘화석 고양이 모양하는 것 그 다음에 바다 조개 모양은 해계석 이런 것들이 이 가에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팔곡이라 요게 써있죠. 팔곡이라 팔곡풍년 세욕계하니 팔곡의 바람 안개가 이제 팔곡이 오니까 바람이 막 불며 안개가 그런 것이 이제 쫙 대일락해요. 그러면서 고로암하에 수영해라. 고로암은 이 지금 팔곡이 고로암입니다. 고로암하에 물이 돌았는데 이 팔곡에서부터 쫙 물이 싹 돌아가지고 한 바퀴 내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막은 자체에 무가경하라. 이곳에 가경이 없다고 하지만 이 올라오니까 막 그 칠곡까지는 양쪽에 높은 산이 크고 아름다운 근처인데 팔곡에 오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은 멀리 큰 산은 높은 산은 멀리 보이고 양가에는 뭐 동물은 비슷 돌동물은 비슷 이렇게 아기자기한 그런 것이 나타나가지고 가경이 없는데 뭐 아름다운 경치 야 이제 팔곡이 대단히 아름답고 막 더 좋은 줄 알았는데 올라 보니까 이거 별거 없어. 아주 아름다운 경치가 이제 좀 멀리 저 멀리 있고 이래서 이곳에 가경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람들 오면 가는 말 팔곡 올라오면 이건 뭐 별거 이제 없네 이래. 그래서 자시 유인 불상이라 유인은 이제 그 노래하는 한 사람들이 자시 저절로 유인은 불상이야. 유인들이 올라오는 이 참 관광객들이 올라오지 않는구나. 이제 팔곡에서 이제 별 거 없어. 더 이제 갈 거 없네. 이런 그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곡에 가면 이제 구곡입니다. 여기 뭐라 해놨습니까? 구곡에 이제 왜 배들이 이렇게 많은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구곡부터 내려오는 원래는 구곡이 이제 끝인데 올라갈 때의 뱃놀이는 지금은 구곡에서 배를 이건 죽벌이라는데 지금 한 300대가 막 요새 같은 우리 택시 기다리듯이 쫙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흥정해가지고 대개 뭐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타고 막 달락한데 돈을 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려가는 것이 배가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이것이 구곡에 제국에 올라오니 어디 있느냐? 경치가 높은 산들을 얻고 전부 다 여기에 뭐냐면 들판이 좀 나오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 점에 사는 모습이다. 육공 옆에 조그마한 거 하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외에는 없었는데 요거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살고 막 여기에 밭도 있고 이제 야단이야. 그래서 요게 구곡이랑 뭐 어디 써 있는 모양이죠. 요 구곡 어디 써 있는 모양이요. 그래서 하나 보인 거고요. 야, 구곡이라 놨어요. 구곡이 다 하려고 할 때에 이제 구곡가 이제 끝나고 될 때 되니까 눈앞이 확 트이네. 그래 뭐라 해놨습니까? 구곡 장궁에 안 하려니 구곡이 다 돼가 이제 올라오니까 막 확 뭔가 확 튀어. 넓은 것이 이제 확 트이고 상마우로가 기온 평천이라 뽕나무와 산비 삼에 내리는 비와 이슬 이런 것들이 어디서 보이냐면 평천에 보이니라 저 무이게 앞에 쫙 그게 뽕나무도 있고 삼나무가 있고 그게 비가 내리고 이슬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랑은 갱명 도원로 하라. 어랑 고기 잡는 어부들아 다시 도원 가는 길을 찾지 말라 했잖아요. 다시는 찾지 말라. 도원 길, 또 도원 길, 또 무릉 도원이 딴 데 없는가? 이런 거 찾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라겠습니까? 제시 인간 별이천이라. 이 교대에 세상에 별천지가 있겠는가? 뭐 더 보려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별천지다 하면 이것이 바로 도가 있는 별천지라고 할 수 있다. 뭐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 별천지가 아니라 경치가 아름다운 별천지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이 아름다운 것이고 일상생활에 도가 있다. 이걸 평상의 도라거든요. 도는 별대 찾지 마라. 아름다운 것도 별대 우리 생활에서 아름다운 천이고 이것이 참 아름다움이고 도다. 평상의 도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 넓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거기에 어디까지 있었냐면은 213조 6조까지 그 구곡 원림에 모의구곡 원림에 대해서 그 모의구곡 도가 시의 내용 이런 것을 일단 한번 살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곧 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쉬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곡천구곡을 전부로 민원을 조사해 가지고 답사를 해서 퇴계 경북대학에 나온 퇴계 연구가 있어요. 거기다 실어 놨습니다. 나왔는데 작년인가 제가 여기 금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이렇게 이거 참 잘하셨어요. 벌써 이렇게 진전이 돼 가지고 책자도 나오고 이랬는데 앞으로 이제 금방은 안 되겠죠. 예산도 이렇게 차츰차츰 여기에 입간판도 붙이시고 정비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길도 이렇게 마련하시고 이게 소위 트레킹 길로서 하면 좋습니다. 요새 뭐 맨발 걷기 막 도를 어떤 데 막 천억을 내고 이런 유적지가 있는 곳, 의미 있는 곳을 해서 그걸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또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옛날에 비평을 하는데 구곡시에 대한 비평 아까 예를 들어서 그 옥녀봉이나 거기에 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게 전부 다 세격을 말하는 유교의 어떤 유교 승리학의 어떤 그런 도를 읊은 것이다. 이라는 거 하면 그런 게 아니다. 단순하게 올라가면서 경치를 읊은 것인데 이렇게 보는 경우 되게 비평이 우리나라에 구곡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평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비평 문학이 없어요. 고려 때 뭐 조금 비평 비슷한 그 견조된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비평을 할 수 없고 일종의 그 비평적인 산문인데 단평이에요. 근데 이 구곡의 어거스부터는 본격적으로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본격적으로 비평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게 됐어요. 이 구곡시 특히 무의구곡이 어떤 시냐? 이거 도를 읊은 시냐? 아니면 경치를 읊은 하나의 서경시냐? 아니면 그 어떤 중앙적인 어떤 게냐? 탕물 우회하는 것이냐? 뭐 이런 것이 막 비평문학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된 것인데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의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테나 돈을 대고 요새 보니까 문경에는 또 이제 미안한 그 사람 문경에는 보고사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영광 강의를 해 문경가 아니라 영광에는 강의하니까 영광 국익을 대해가지고 이제 의회에 힘 있고 막 이래 하니까 로비를 왜 했는지 내가 이렇게 그 신문을 보니까 자기가 새로 만든 설정한 국억을 뭐 200몇억을 들여 돈도 20억도 아니고 200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그걸 조성을 한대요. 내가 그 죄짓지 말았겠어요. 네가 침을 깎지 마라. 그 국억이라 하면 또 있어요. 거기에 유명한 학자가 있어야 되고 아름다운 산수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도를 가진 학자가 아주 학문이 깊은 학자가 거기 좀 제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일상생활에서 자기 체험하면서 매일 제자들을 걸으면서 도학의 유학의 승리학을 거기에 체험하는 그 자연을 통해서 유학의 도를 체험하는 장소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참 우리 선조들의 어떤 발자취를 참 더듬기 위해서 국억을 참 뭐랄까 연구하고 거기에 비를 세우고 그 국억을 활성해서 유적지로 만드는 것이지. 지가 이래 국어 한다고 해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가지고 막 국어를 설정해요. 이게 1곡이다 2곡이다 해놓고 내가 네가 시합을 지었나? 치라도 한 수 지어서 되지도 않았지만은 그 생활에 자기가 그 국어를 체험하면서 경영하면서 거기에 시도 옳고 그것이 합해가지고 이제 국어문화 나중에 얘기합니다. 국어문화가 되는 것인데 그것도 하나 하고 왜 해가지고 뭐 돈 200 매덕이 막 요새는 막 껌값이 뭐예요 매덕하는 거는 200 매덕이를 주문하요. 그런 거 지금 여기 아까 금천구 이거 뭐 얼마 들었겠어요? 매덕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여덟까지도 그 10억만 들어도 막 대단한 거예요. 뭐 완전히 막 그걸 새롭게 하고 그게 다음에 내가 그래 더 예산이 모자라면 해마다 조금씩 해가지고 1곡에 2곡에 정지 하나씩 지면 견물생심이고 보는 데서 의미가 일어나는 거 자꾸 보면은 그 뭔가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게 되고 뜻을 찾고 이게 달라져요. 근데 거기에다 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맨발 걷지 말고 건강이 좋다고 막 그 뭐 산에 가서 미친 듯이 하면 사실은 이거 하면은 뭡니까 등산 많이 하고 산 많이 타고 하면은 객기만 일어나요. 선비들이 옛날에 산을 안 탑니다. 등산하면 객기가 일어나고 객기 나쁜 그런 어떤 뭐랄까 기만 발달해가지고 도학은 좀 멀어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걷는 건 건강에 적당하면 좋은데 그래 그 걷는 길에다 다른 경치만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의미 있는 곳, 거기에 선조들이 발작해 있는 곳 그런 걸 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 금천 그래도 뭐 시에서 이만큼 했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참 우리 사무국장 왜 저를 조정해서 작년에 참 하고 뭐 그 영향도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많이 진전이 이루어졌어요. 금천 보고 기대를 하면서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하던 동영 말고 의고 PPT 조금 잠깐 좀 하고 이 내용은 조금 읽어보시면 또 그 전이 있으니까 혹시 빠진 거 어디 하시고 여기에 이제 아까 이것부터 해가지고 국어까지 우리 도가 시를 읊어봤습니다. 이런 시에 대해서 얘기할 건 너무 많지만은 대개 우리가 하시고 요게 아까 5곡 무의정사 엽기를 들어가면 또 이제 위로 들어갔네? 이렇게 안 하네? 그래서 그럼 제일 끝에 할게요. 몇 곡입니까? 9곡, 그 5곡 옆으로 올라가면 아까 천유봉이라는 봉우리가 제일 아름다운 봉우리가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이 전 돌 400m, 400m 큰 하나의 돌인데 여기에 이제 돌을 쪼아가지고 계단을 만들었어요. 봉우리 쫙 사고 끝까지. 완전히 한 1999봉이라 그 계단이 있어요. 그러면 계단에 사람들이 이렇게 개미 겨울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래, 여기 이제 천유보면 여기 꽃에 올라가면 천유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팽조, 팽이, 팽조 그 천유각이 꼭대기 올라가면 요게 천유봉 제일 아름답습니다. 요 봉우리 옆에가 너무 이게 바위가 크고 넓기 때문에 아까 뭐라 제 6곡에
선장봉, 신선의 손바닥 같은 아주 넓은 그것이 그 육곡 옆에 있었습니다. 여기 천유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무의정사, 아까 그 무의정사, 그 오곡의 무의정사를 주자 선생님께서 만든 무의정사라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주자상을 돌로 부조해서요. 여기 주자상을 바로 무의정사 옆에 이렇게 동상을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세워 놓고요. 이거는 칠곡 팀하고 제가 갔을 때 저 뒤에 그 아까 이야기하는 봉우리가 네, 있고요. 여기 이제 명경대가 있고 아까 여기 철판장 철판 도인이 두 사람 못 만나겠어 뭐랄까 앙벽을 가지고 철판장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 뭐가 있었다겠습니까? 그 옆에 대왕봉이 있었고 그 대왕봉 위에 만정봉 아까 만정봉 얘기 나왔어요. 만정봉, 대왕봉, 철판장 그다음에 옆에 뭔가 명경대 명경처럼 생겨 명경대 이제 그래 옥녀봉은 이제 이곡이 이제 보이는 건 그걸 배경이라서 여기서 대개 사진을 가면 여기서 많이 찍어요. 아마 갔다 오신 분들 여기서 촬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옥녀봉 배경 삼아서 여기 이제 한 8사람, 6사람 내지 8사람 대개 6사람 타고 어떤 8사람도 타는데 이게 이제 죽벌이라는 그 하나의 대나무 만든 배입니다. 칠곡 문화원의 사무국장이 아직도 하시더라고요. 내가 10년 넘었죠. 그때 갔다 온 지가요. 이게 이제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재형이 감탄한 곳이 여기입니다. 감탄한 게 여기인데 뭐냐면은 그 수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쭉 나가면 수렴동이라는 참 동이 있는데 그 동은 왜 되냐면 그 골짜기에 바위가 수렴정이라는 수렴암이 있는데 수렴 물발입니다. 100m 되는 높은 바위에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폭포가 그 안에 이제 좀 사람 이마쯤 모여 있은 것처럼 쑥 들어가 가지고 물은 떨어지고 그 안에 쭉 들어간 곳에 참 주자의 스승과 삼면사가 있어요. 주자 그다음에 저 선생 병선생의 진짜 아들 셋이 이제 삼면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물이 떨어지면은 이게 하나의 연못을 이루어요. 목욕담이라는데 목향담도 하고 삼수배 나무 목욕할 목자 용용자 목욕담입니다. 여기서 물이 떨어져서 이게 연못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자는 남자 좌로 돌고 여자는 우로 돌면은 소원성취 한다는 뭐 그런 그것도 있는 그 어떤 수렴동 하는 겁니다. 이게 백세연이라고 영혼이 뵙는 것다 여기연이라 하는데 여현이라 해야죠. 백세연아 100세 동안 영혼이 뵙는 것은 이 삼현사를 하는데 여기 삼현사는 1200년 경우 주자 계실 때 아마 이루어졌던 그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 굴 속에 동굴처럼 쑥 들어가 있어 피를 안 맞았기 때문에 그 옛날의 그 삼면사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여기 병산 선생 유자휘 선생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모시고 왼쪽엔 주자선 있고 오른쪽엔 자기 병산 선생의 친아들 유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다 계시면서 유학을 이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삼현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어요. 이제 요거를 끝내고 이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보면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고 그것이 우리는 뭘 암기가 필요 아무런 느껴서 뭔가 우리가 감동이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요. 제가 그 동영상을 찍은 것이 있어요. 한번 보시고 처음 제가 찍어가지고 막 흔들리고 하지만은 그 생생한 모습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무의정사입니다. 무의정사고 무의정사 옆에 주자상이 있다. 제가 주자상이 있는데 갑니다. 요 주자상이 보이잖아요. 주자상 아까 제가 이게 안 될까 싶어서 PPT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무의정산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래 그냥 나중에 시에서 좀 보조를 해가지고 우리 보조가 지금만 말소리도 나오고 이제 좀 PPT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무장이
시에서 좀 보조받아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좀 나올 수 있도록. 저기 이긴 거 나오네요. 약간 여기 뒤에 모습 보이잖아요. 이게 선장봉 이렇게 커요. 이게. 덩어리가 소리 나오네요. 아이 하나가 200m. 조금 낮추지. 미안하네. 너무 소리가 너무 커서. 아이가 200m, 400m니까 200, 예, 이분이 유일하게 우리 통역해서 한 사람이 그 무의국에 한 사람 있어요. 통역관이. 그 사람이 이제 저 사람이고 여기 이제 구곡에부터 내려간 8고 이래 이야기하고 있어 이래 내려왔네요. 봐요. 이제 내려왔잖아요. 우리 형님 쩝쩝쩝 우리 형님 전방이 찍고 그때 모습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아까 천유봉입니다. 제일 아름답다는 천유봉 갖다 내려온 길이고 여기 지금 그 몇 곡입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제 내려오는 그 천유봉에서 내려다본 무의경의 모습입니다. 천유봉에서 내려다보면 잘 보여요. 천유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다본 여기 보여요. 이 구곡개입니다. 시내입니다. 그래 뭐 제가 처음 뭐 이걸 사가지고 찍느라고 막 흔들리고 모르는데 막 그래도 그 전체 대개의 그 모습을 생생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곡 시작하는 거기서 타려고 이렇게 죽벌 타려고 하는 거 이제 여기 이어서 이제 구곡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탈 때의 모습 우리가 그때 파령지가 할 때 그때의 그 뱃사공 앞뒤에 두 사람이 있어야 돼. 한 사람이 있는 수도 있어요. 이 여자분들이 중국에 많아요. 이게 쌍유봉 있잖아요. 아까 쌍유봉 쭉 이렇게 우리도 지금 이런 그 도산국에도 이걸 한락하지요. 좀 1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제가 처음 국을 연구한 이후에 많이 막 좀 야단이에요. 시골마다 국어 관계 하는 게. 여기 벌써 몇 곡 나왔습니까? 공곡전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6곡이나 나오네요. 6곡. 이게 찍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배 안에서 뭐 몇 곡인지 이런 게. 여기 5곡 사이 5곡을 내려는 5곡이 제일 하이라이트인데 여기 50 옆에 이쪽에 가면은 무의정사 있고 옆에 들어오면 저게 코리코리라고 이제 여우극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대원본 이게 큰 높은 아까 천유봉 옆에 선장봉 여기 코리콜 요 약 그 구곡에서 7가지 가는데 약 한 1시간 50분 내지 2시간 걸립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여기 이제 여기 옥녀봉 아직 옥녀봉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요 다리를 건너면 무의정사가 나옵니다. 요 다리를 건너면 요 다리 건너면 요 무의정사 이게 나옵니다. 안동에 도산국이라고 또 연결성이 그것도 되고 이거 봐. 금계동 7곳이라 나오냐. 금계동 아까 금계동이라 써 있습니다. 사고 금계동이죠. 이래 사실 전체적인 경치를 쫙 찍었는데 몇 곡 그 새겨놓은 석가 규본이라고 자꾸 잘못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새겨놓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거 찍느라고 막 부분적으로 확대가 많이 돼 있어요. 원래 경치를 주로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전부 다 막
바위에 많이 쓰여져 있어요. 적색 글자 시류. 많이 흔들립니다. 뭐 그냥 생생하게 옛날에 저는 모습을 한번 그냥 보는 겁니다. 아이고, 뭐 잘못 찍어가지고. 여기는 요도 금계동 아시도 얘기 나오네요. 와룡담 나오네요. 와룡담. 중국 사람 시끄러운 저 사람들이 아까 여기 가학선 나오는 저기하고요. 저쪽에 가학선 같기도 하고요. 또가 가학선, 이거는 옥녀봉이고, 이제 옥녀봉 글씨 2곡이 거의 다 내려갑니다. 옥녀봉. 여기 이제 명경대. 아까 명경대 글자도 나와요. 보면 명경대, 경대, 요 경대 나오네 글자가. 요 결자가 경대 나오잖아요. 요 거울 경자 경대, 명경대라 하기도 하고 장경대라고 하는데. 이런 거 글씨 많이 써놨다. 여기 보면 이제 요 일곡이라고 또 요 일곡선 안에 일곡. 이제 그 일곡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9곡째.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여기 이제 일부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대형봉이 보일런지, 요 밑에가 대형봉인데 이쪽에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대형봉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아우야, 이거 폭발하다 뭐. 요건 아까 수렴동 폭포나입니다. 가는 도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수렴동 폭포나인데 이렇게 비싸다요. 그 다음에 한번 수렴동이 나올란지 한번 봅니다. 참 엄청나요, 중국의 규모는. 나이가 여기 나오네요. 삼연사 이제. 이게 이제 위에서 떨어지면은 이렇게 굴처럼 많이 쑥 들어가 있는데 삼현사가 여기에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아니고, 여기 삼현사입니다. 여기 쑥 들어가 굴태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지는 게 마치 물발, 그래 수렴이다. 수렴동. 여기 아까 삼연사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떨어져가지고 밑에 목욕담이 있고. 이거 안 떨어집니다. 네. 우리 남동생이고, 요 삼연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져요. 저 100m 이상, 이마에서 뭐 떨어진 것 같잖아요. 저 안에 쑥 들어간 동굴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가 밑에가 목욕담이라고 아까 저기 떨어져 여기가 목욕담입니다. 여기 밑에 떨어져 연못을 이는데 그 당시 저희들 갔을 때는 마치 비가 많이 내려서 폭포인데 저 폭포를 보기 힘들어요. 물이 말라가지고. 이제 삼현사 있잖아. 삼현사. 이거 반드시 가시거든 한번 꼭 보시도록
경치 중에서 이게 최고의 경치인지 몰라. 여기 나오잖아요. 백세이현. 이제 저거 진짜 저거 아니고 양아들. 그래 병사생이 너무나 주자를 아껴가지고 자기 양아들을 삼았어요. 자기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이 자유희라고 가운데 병산 유자유. 정말 아버지겠지. 아버지. 여기 이제 뭐 잘못 찍어서 이제 쭉 보일 겁니다. 이제 주자. 요 주희라고 나와서 밑에 설명이 여가 주자라 주희라 주자. 주희. 요가 주자라 요가 주자 주희 써놨잖아. 요가 주희고 요가 양 아버지고. 양 아버지란 건 스승이라 때문에 병산 선생. 아버지. 유자유희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선생이고. 양형이 되겠지 그러면. 요는 이제 그 선생님이 진짜 자기 아들 유보. 이분도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자를 아껴가지고 이건 유보인데 유보 이제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 뭐 결론이 꼭 한번 가보시고 여기서 간단히 또 설명을 몇 건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213페이지 보면 무의국가의 수용과 국공문화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마 고려 말쯤 내진 조선족 초쯤 우리 국공문화가 들어온 것 같아요. 국어관계가. 그래서 제일 처음 국어관계가 된 것은 밀양에 있는 고야 후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밀양댐 옆에 있습니다. 고야 후곡이 있고 그래 고야 후곡 시가 물론 거기에 나중에 거기에 지어지는데 그 다음에 있고 박하담의 시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박하담. 그것도 박하담은 청도에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앞에 얘기했잖아요. 국옥 울림을 경영하면서 국옥시를 짓고 국옥도를 감사 국옥도를 그려요. 국옥도인데 무의국을 보지도 않는데 막 그렸다는 것은 그 성의에 그렸다 했습니까? 무의시를 보고 상상해서 그린 게 많고 그게 중국의 무의국을 당시에 조선에 갔다 온 사람 노인이라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 안 갔다 와요. 아무도 가본 적 없어요. 임진왜란 때 잡혀갔다가 포로 됐다가 우리나라에 노예 나왔는데 풀려났는데 그만 풍랑을 만나서 죽으면 엉뚱한데 뭡니까 중국 무의선문으로 갔다 무의산인으로 거기서 노인이가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곡도를 감상하고 구곡을 경영하고 구곡시를 짓고 구곡도를 감상하면서 구곡이 시가 어떤 시냐 구곡 비평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종합적인 구곡 문화가 조선시대의 거대한 하나의 산맥으로서 장르로서 이루어졌는 것을 제가 이것을 처음 해가지고 지금까지 책도내외라서 요새 상당히 많이 시군마다 구곡을 야단입니다. 그 좋은 현상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넓게 보면은 구곡을 중심으로 해서 도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상과 역사와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학문 사상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민속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요즘은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구곡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상국을 세계 유산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아마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구곡의 광의 개념이고요. 조선조의 그 시가가 어떤 유행으로 이루어지느냐? 우리나라에 이걸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자기들이 흉내내가 무의구곡을 흉내내서 구곡을 만들고 그 구곡의 원림을 만들면서 또 그 구곡을 자기의 구곡을 대상으로 시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디 있느냐 하면은 구곡 우리나라 시가는 215페이지 보면은 구곡 시가는 한문 구곡시와 국문 구곡시 크게 나눠요. 우리나라의 지금 구곡시는 한문으로 된 것은 창작으로 순수하게 진짜 창작했는 것가 있는가 하면은 추자의 시를 번역한 한역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변이된 시가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창작국어 창작한 것은 임은 원림이나 임을 같지만은 원림국어입니다. 자기가 경영하던 우리나라 학자들이 유학자들이 경영하던 원림을 바탕으로 해서 시를 지은 국어시가 있는가 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창작은 창작인데 차원에서 주자의 시를 무의국 도가를 차원에서 하는 차원국어시, 차원인 걸 재차원하는 차원 재차원시. 또 뭐 국어 차원하고 하원하고 조금 틀립니다만 하원국어시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큰 거 하나는 국문국어시가 있는데 국문시조가 있어요. 국어시조가 있습니다. 국어를 시조로 읊은 것이 있고 국어를 또 가사로 읊은 것이 있어요. 국어가사.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어시가가 이런 그 유행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은 그 뒤에 쭉 상세히 설명해 놨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마지막에 219페이지에 보면은 조선조 국어시가의 계보와 사적정입니다. 계보가 크게 보면은 역시 어디 나오는지냐면 영남학파의 국어, 그 다음에 기호학파의 국어 있고 국어시가가 따로 있어요. 다 있는데 이 두 학파 사이는 교류가 별로 없었어요. 교류가 없었는데 대개 보면 태계 선생님과 기교봉 선생은 이 국어시 아까 그것은 그냥 하나의 자연을 읊은 하나의 서사, 서경, 서정시일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가진 데 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인 어디에 나오냐면은 221페이지 김민우와 그 다음에 우암 송시열, 포저 조익 같은 사람 220을 중간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영남 기호학파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차제 입도다 도에 들어가는 차례를 구체적으로 읊은 거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기호학파에서는 그 이론이 대개 도를 읊은 것이다. 영남학파에서는 이게 도까지 읊은 게 아니고 그냥 참 주자 선생이 좀 뱃놀이 하면서 경치도 읊고 뭐 이런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태교에서도 나중에 조금 고쳤어요. 여기에 있는 하수 선생이 그런 게 어디 있냐 구체적으로 막 들이대니까 그래 단순한 경치 읊은 것이 아니고 간혹 그게 우위한 것도 좀 있다. 탁큰 우위라. 자기의 흥을 의탁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의도를 드러내는 무엇인가 의도가 가미되어 있을 수가 있다 해서 태계 선생님이 나중에 국어시 짓는데 국어를 두 수나 지었어요. 시를 짓는데 왜냐하면 조금 마음이 좀 변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서정시를 생각했는데 그보다는 그래도 뭔가 그 언론 가운데 직접적으로 도의 차례를 본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뭔가 도와 관계되는 의미 있는 내용을 읊은 것이다. 도적인 그런 내용을. 그래서 탁큰 우위 이렇게 좀 고쳤어요. 그런 만화 여하튼 두 학파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서로 그렇게 다투었는데 막상 시를 지은 것을 분석을 해보면은 오히려 영남학파에서는 그 국어시가를 지은 내용을 보면은 도를 자기가 읊을 자기들이 후손들이 후학들이 태계 후학들을 읊은 영남학파의 시가 국어시가를 보면은 오히려 도를 읊은 그 국어 내용이 좀 도를 읊은 것이 많고 반대로 기호학파 학자들이 지은 그 시가를 분석해 보면 오히려 자연 경물을 서경제로 본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이론적으로는 서로 그랬지만 자기의 본래적인 것, 주리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영남학파들은 역시 그래도 후손들이 학자들이 도와 관계되는 시의 내용을 많이 읊었고 그 다음에 주기적인 그런 어떤 사상의 물들이 있는 기호학파들은 그 시는 자체가 참 채용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오히려 서경적인 시를 많이 읊었더라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한 5분, 1, 2분 끊겠습니다. 조선조인 유학자들이 뭐가 있냐면 고려 때부터 어부가를 많이 한문으로 된 어부가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어부가가 어디 나오냐면 악장가시에 실려 있어요. 아마 고려 때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고려 때 것은 막 12장이에요. 12장 길어요. 길은데 이것이 나중에 조선조로 조선 초중립을 넘으면서 희비에 조금 인기가 없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농암 이현보가 이걸 고쳤어요. 12장으로 된 것을 9장으로 고치고 좀 줄였어요. 한문으로 된 그 어부 뭐 백띠어라는 내용 그런 게 나와요. 뼈저어라고. 그 다음에 10장으로 된 것은 5장의 시조로 바꾸었어요. 농암 이현보 선생이. 왜 바뀌었느냐? 여기에 우리 구곡 후서에 보면은 택에서 글에 보면 이래서요. 자기가 안동에서 노기한 때 그런 이런 어부가를 한번 들은 바는 있는데 그 후에 내가 서울에서 생활을 아무리 술집에 들어봐도 부르는 사람이 없더라. 어부가 부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래 보니까 어부가를 부를 때 반응이 내 보면은 사람들이 졸고 졸고 자더라는 거야. 그러면 그게 안 맞아 그 시대에. 그다음에 고려 때부터 내려오던 어부가는 아마 노래가 굉장히 길고 막 지루하게 그랬단 말이에요. 노래 거기 곡조가 굉장히 지루하고 긴 거는 범패 같은 거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신라 때 범패 요새도 부르겠습니다만 부르게 보면 하여튼 1분, 2분, 5분만 저기까지 범패가 너무 길어요. 이런 노래가 차츰차츰 줄여가지고 고려 때도 상당히 좀 그렇게 조금 지루한 그런 박자가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주의 넣으면 사람들이 그만 인기가 없어져가지고 좀 희미해졌는데 15세기 말경 아까 얘기한 밀양에 아까도 얘기한 야구곡 이런 것이 나오고 박하담의 시가 나오고 구곡이 나옴으로 해서 차츰 이제 태기시 듣는 과정에 사람들이 후곡가를 이제 많이 읽기 시작하니까 후곡을 자꾸 읽고 읊조리고 이래서 이것들이 두 가지가 서로 섞이게 돼 있어요. 서로 자꾸 혼요 현상이 나중에 일어났는데 그러나 이제 후곡이 이제 중심이 되고 어부가는 아주 명맥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윤고산의 어부 사시사에 좀 남아 있어요. 옛날에 어부가의 모습이 배저라 노저라 시조 중간중간 이거는 가옥의 모습인데 그렇게 좀 있어 희미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구곡 시가가 아주 발달하면서 18세기 중말입니다. 그때 보면 고곡이 굉장히 많이 경영하고 노래도 많이 지었어요. 그런 것이 이제 차츰 뭐입니까? 사실적이고 그런 실학이 등장하면서 영정조유에 실학이 많이 등장하면서 구곡 이런 것이 많이 쇠퇴했어요. 어부가도 쇠퇴하고 그래서 이것이 구곡가게의 시조, 가사, 구곡 시가, 한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 해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강복절 1946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한문 시대는 이제 거의 갔고 지금도 한문 쓰는 사람이 있지만 이제 한문 쓰는 시대 갔고 그러므로 해서 구곡 시대는 끝났어요. 뭐 지금도 어떤 호사가들은 짓는 사람도 들어있고 짓지 아니하고 아까 자기가 막 국어를 설정해가지고 하는 사람 한 두 사람 있어요. 한 사람은 뭐지 연구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조금 돌아서 사람인데 자기가 찍어가지고 자기 사진 찍어놓고 막 이렇게 내 국어이다 이렇게 또 그런가 문명에 이상한 그런 것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 어떤 잔영이 있기는 하지만은 국어의 그것은 주주는 조선조와 함께 우리의 1945년으로 막을 내렸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문학 이 장르라는 것은 그 장르를 영위하고 국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시대상 그 사람들의 욕구 이런 것과 함께 맞물리다가요. 아무리 한다고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은 시조 요새 많이 좋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제자 중에서 시조 쓴다고 막 와서 자랑 많이 합니다. 제가 시조집 내가 어디 당선 해봐라 잘 되는가 좀 눈이 둥그래요. 왜 시조를 제한테 왜 칭찬 안 해주고 시조 안 된다 합니까? 안 되게 돼 있어. 그건 암만 해도 바라기지. 그 하면 시대는 이미 갔어요. 시의 어떤 장르가 달라지고 하는데 우리의 어떤 애국심을 해서 시조를 살리는 건 좋은데 그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주류는 차지하기 어려울 거다. 그런 것처럼 구곡도 1940년 그 어떤 우리 해방을 맞이하면서 우리 많이 변했어도 완전히 한문 시대는 가고 그래서 우리 하나의 위대한 유산으로 구곡 문화가 잔존하는데 우리가 발굴하고 개성해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 구곡 문화는 유학자들의 어떤 사상에 꽂히고 자기의 사상을 처음으로
이렇게 바꾸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을 참조한 것은 그 유물에서 한번 상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